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관객분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요. 제 질문은 뭐 공통 질문 정도만 받고 관객 질문도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GV의 기본 질문이죠. 어떻게 이 영화 만들게 됐는지랑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두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게 됐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은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장산 산신제를 연출한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찍게 된 거는 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삼태기 마을이라는 곳에서 마을극장을 동료 예술가들하고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동네에서 그 산신제를 이어간다는 3년 전까지 산신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연히 거기 90세 넘으신 할아버지한테 듣고선, 근데 제가 굿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 이전의 작업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다들 굉장히 흥미로워해서 다 같이 이렇게 마을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산신제를 한번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원래는 공연 방식으로 저희 극장에서 진행을 하려던 거가 코로나를 딱 2020년에 맞이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그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집합 금지가 떨어져서 극장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라는 매체로 한번 그럼 산신제를 한번 담아보자, 이런 뜻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들이 사는 마을 연출한 안선유입니다. 이렇게 작은 영화제에서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 영화 여기 나오는 까마귀 언덕이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지인 한남 3구역이고요. 그곳에서 지난 6, 7년 정도 살아오면서 이제 영화나 이런 꿈과 현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시나리오로 담았었고, 어떤 뭔가 꿈과 현실 이런 게 극과 극이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이 어디쯤 매 순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주인공 남조와 조나단 1인 2역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네, 너무 심각한 게 끝나가지고 영화가 뭔가 아까 방금 그 중간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다가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지우입니다. 본의 아니게 작은 영화제 3편이 왔는데 그중 2편이 오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이 소년유랑과 그리고 새들이 사는 마을 두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쭤보셨죠? 소년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이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 홍칼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홍칼리 분의 어떤 이야기와 말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 이미지로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칼리라고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들이 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선유 감독님하고 제가 거의 이제 10년이 됐죠. 네,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그 우사단이라고 하는 한남동 그 재개발 지역에 함께 창작자로서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오지우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홍칼리라는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예술가로서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 문화를 좀 현대식의 방식으로 조금 재서술하시면서 그 퀴어와 비건, 그러니까 좀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시는 무당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샤먼에 그렇게 원래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종교도 원래 기독교 신자인데,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분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그 이제 영화과 재학 당시에 이제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직접 했었는데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 몸이 혼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하나의 신당이라고 하면은 신당을 돌보는 일 자체도 자주 방문하고 살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보면은 나라는 신당, 그러니까 나라는 바디를 제일 잘 가꿀 수 있는 어떤 행동 중에 그 몇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는 행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도 잘 지키기가 힘든 것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비단 성장서사에서 좀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성인이니까 그 성인이 된 입장에서도 지금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말이기도 해서 좀 네, 그런 계기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 세 작품이 은근 느슨하게 되게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약간 샤머니즘과 신당과 퀴어와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저는 보면서도 세 작품을 너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엮여질 수가 있는 세 작품, 그리고 좀 교류하실 것도 이번 기회로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 공통질문 마지막 한 개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을 때 이번 특집이 공간성, 장소성에 대한 거잖아요. 장소성이란 특집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적절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안유성 감독님도 좀 장소에 대한 얘기 잠깐 하시긴 하셨지만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를 촬영해야겠다 혹은 뭐 공연을 되겠다라고 그때 느꼈을 때 그 공간의 느낌이나 혹은 뭐 어떻게 이 공간을 하게 되었는지 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에피소드 같은 거 라고 그런 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배우님한테도 작품을 이렇게 참여하실 때 공간을 이렇게 장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반대로 할게요. 사실 이제 제일 주된 공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신목이 등장했던 곳인데, 근데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 이제 지역별로 제일 많은 다신을 섬기는 지역이 제주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과 관련된 설화도 그 지역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좀 어떤 생활 풍습에서 샤머니즘 문화가 좀 묻어있는 경우가 좀 제주도에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큰데, 일단 PD님이랑 그 신목, 아이들이 서 있는 신목을 촬영을 할 때 이 신목 로케이션을 좀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찾았는데, 이 국내에 있는 신목은 다 지금 바운더리가 너무 보기 좋지 않게 처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관리도 되게 잘 안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이후에 절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로 직접 1회차를 이제 따로 빼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찍으려고 이제 최소 스텝으로 가서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고 약간 조금 재밌는데 좀 서늘한 일화는 그 실제로 로케이션 헌팅을 갔는데 저희가 어떤 분의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이제 신목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 자꾸 이렇게 지도에는 없는 그 좌표가 있는데 그 좌표로 자꾸 들어가면 신목이 있다고 해서 그때 조 감독들 앞에 앞장 세우고 제가 제일 뒤에서 따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 약간 그러니까 무서운 건 아니고 그 한라산 신을 섬기는 신당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사를 좀 올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무 압도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아마 제가 영화 그 로케이션 돌면서 배우님이 제주도에서 생활하셨어서 막 경험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생각이 좀. 두 작품에 대해서 두 작품을 함께 하면서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주도 태생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설화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들이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사람과 자연 그 사이에 어떤 경계가 없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공간과 배경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어떤 내 몸 안의 신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고,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배우 생활 외에 그림 작업과 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모티프가 사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갖고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신들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소년유랑이나 새들이 사는 마을을 함께하면서 어떤 이렇게 반목되는 어떤 그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 공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과 슬픔 그런 감정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 작품을 참여했었습니다. 네,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곳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꾸준히 그 사이사이 계속 작업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처음에는 이곳에 가게 된 게 싼 월세, 저렴한 월세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본의 아니게 지내면서 거기가 우리의 이제 집이 되고 고향이 제2의 고향이 되면서 이 언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언덕이 과거에는 민둥산이었고 그 이후에 공동묘지였고 그 이후에는 철거민들의 이제 들어와서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지금의 주거 형태가 된 곳이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성소수자나 그 예술가들을 많이 품어준 언덕이었기 때문에 이 언덕에 대한 시나리오를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항상 영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그 이야기들이 계속 저한테는 좀 네,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공간을 영화를 먼저 이런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하고 로케이션을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동네를 들여다봤더니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저랑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뻤나?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한테는 이제 더 동네를 애정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저희가 극장에서 저희 작업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기 전에 극장이 만들어진 3년 차였는데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공연이나 뭐 미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작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극장에 다른 그 예술가들이 많이 찾아주셨지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그 마을 주민들이 극장에 그 발걸음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바로 오히려 더 코앞인데도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연극을 본다든지 뭐 미술을 관람하신다는 게. 근데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나와서 뛰어다니면서 골목에서 뭘 북닥북닥 하니까 가까워진 계기가 돼서 마을과 저희 예술가들이 굉장히 처음으로 벽을 허물고 친해진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 상영을 했을 때도 동네 분들이 나오니까 더 훨씬 더 즐겁게 보시는 거야. 저 아저씨, 진미당 사장님 뭐 이렇게 보면서 그런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영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 장소성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고 저도 동네를 한 번씩 돌아보거든요. 일부러 제가 가지 못했던 동네를 가보고 걸어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감정도 느끼고 하는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제주도라는 최남단에 있는 곳의 장소성과 또 두 분 다 서울이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또 도시가 만들어내는 장소성 또 그 마을이 만들어내는 장소성을 함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특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가릴 거 없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작품에 어떤 뭐가 궁금하다 아니면 다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 손 들어 주시는 분한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그래도 제가 준비를 또 되게 압도되신 거 아닐까? 그 실령님한테 이제 약간 압도되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게 샤머니즘이나 아니면은 또 산신제나 또 어찌 보면 저는 새들이 사는 마을도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요즘 저희가 좀 세속적인 말로 신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물론 아예 그거에 대해서 친숙하신 분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이루리 감독님처럼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을 분도 있을 텐데 이 신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생각하게 되셨는지 혹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기한테 이렇게 배우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몸에 어떻게 체화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감독님들한테 배우님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엔 감독님한테 신기요. 신 받는 게 꿈인데 잘 안 오시네요. 다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샤머니즘에 관심이 있고 근데 샤머니즘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사람이 공동의 환상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공동의 환상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달에 토끼가 산다는 환상이 모두에게 있었었잖아요.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아니면 산신령도 아마 모든 사람이 산신령이 있다고 믿는 어떤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품는 공동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합리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런 환상이 이제 다 가짜로 그냥 치부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달토끼를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고 꿈꾸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달토끼는 너무 뭐랄까 애틋하다고 그래야 되나 저한테 뭐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추억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그 신기라면 이제 그 얘기를 근데 그런 대사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영화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좀 살아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 3편을 연달아 보면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소년요랑에서 생각 에너지는 강해서 믿으면은 일어난다. 그걸 저도 아까 보면서 또 산신제도 보고 굉장히 연결되는 이 프로그램 누가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저는 샤먼 이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역사성이라고 할까, 우리가 사는 공간에 무언가가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특히 이 언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역사 이야기들이 분명히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까마귀 극단이 그 언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조가 이제 언덕을 내려가서 이제 자본의 이제 먹이를 구하러 내려가는 인물이지만 그 남조의 마음 속에도 항상 조나단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사실 영화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미신 같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무언가, 그러니까 그게 뭐 종교든 아니면 뭐 그 사주팔자든 아니면 뭐 이런 작은 미신이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저는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일본 옛날 문인들이 썼던 에세이집을 읽었었는데, 그 에세이집이 이제 약간 뭐 사카구치 한거나 뭐 나츠메 소세키 같은 작가들이 이제 옛날에 썼던, 몇십 년 전에 썼던 이제 글들인데, 재밌었던 게 실제로 그 일본에서도 여러 지방들이 존재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갔던 화산 분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산 분화구에 그냥 이제는 그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 화산 분화구에 계속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번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 분화구에 뛰어내린 게 그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이제 뭐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화산 분화구로 뛰어내렸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을이 좀 번성하게 되면서 그 여자아이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제 뭐 신흥 종교 같은 이상한 종교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은 그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 성경도 사실은 저도 이제 기독교이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이야기인 건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를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 생각 에너지나 뭐 이렇게 세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영화라는 매체와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물론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작가가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걸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또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으로 목격하는 거고,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씀하신 부분이 영화의 매체의 본질과 좀 닿아 있어서 되게 이런 본질적인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네, 약간 잠깐 심도 깊은 얘기를 해서 제가 오히려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근데 닮아 있는 게, 이게 그 신령이라는 존재, 유령이라는 존재를 많이 믿는 나라, 동남아 국가, 베트남이나 뭐 태국 같은 곳에서는 극영화랑 다큐멘터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예 장르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분들한테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똑같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령이라는 존재를 워낙 잘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맞닿아 있어서 되게 신기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물론 내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네,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듣고 싶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실까요 지금? 네네. 질문이 없으시면 각자 개인 작품으로 한번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빨리. 그래요? 제가 기다려 드릴까요? 혹시 네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내가 억지로 시킨 것 같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장산 산신제에서 영화에서 되게 스태프들이 다 나오고 막 찍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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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산에서 이제 막 카메라가 다 나오고 또 카메라를 담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으로 다 화면에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시게 된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뭔가 신이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혹시 어떻게 연출을 하시게 된 건지? 그런 어떤 뭐 신의 시점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일단 제가 그 야네스 바르다라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감독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억하고 있는 말 중에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영화에 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담는 어떤 그 피사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자기를 많이 보여주는데 나도 그 영화에 담기고 싶고 담겨야만 한다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을 이렇게 그냥 저희가 그냥 마을만 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 영화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찍는 과정 자체도 좀 중요하게 느껴서 그것도 좀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이번에 좀 오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개별적인 영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대로 소년유랑부터 제가 하나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지금 막 실력 이런 얘기하다가 완전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영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보면은 보통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컷을 고정된 그 샷으로 이제 컷을 자르거나 뭐 숏 리버스 이렇게를 많이 쓰죠. 근데 물론 소년유랑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 제가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이 촬영 기법은 달리샷이었어요. 계속 달리샷이거나 아니면 트래킹샷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왜 컷을 자를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으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독님의 보통은 잘 쓰지 않는 컨셉추얼한 숏에서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감독님의 선택일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쓰셨는지 잘 달리샷을 많이 쓰셨는지. 네. 일단은 촬영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원래 좀 매체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영화를 극영화 단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접근보다는 제가 이게 영화과 졸업하고 처음 찍는 거여서 이제 영화과 졸업 당시, 그러니까 학습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조금 제약을 두고 이 안에서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나름 이제 구조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최대한 어떤 구조적으로 아니면 메시지적으로 좀 설명할 것들을 좀 많이 배제를 하고 한 번쯤은 조금은 어릴 때 그 이미지적으로 좀 가지고 노는 작업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크게 했어요. 그래서 뭐 무성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담고 있는 조금은 실험적인 어떤 그 단편 영화를 좀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감독님 저희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다 저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랑 광고 쪽의 프로덕션에서 종종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매체는 어떤 대사가
있다기보다는 이미지를 던지면 그걸 맞받아치고 계속 그렇게 탁구처럼 앞과 뒤에 컷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전컷에서 훅 들어가면은 다음에는 음악과 함께 뒤로 후진하는 앵글이 들어왔을 때 뭐라 해야 되지? 그 와리가리가 업계 말로 와리가리라고 하죠. 그게 약간 좀 이쁘게 붙는 느낌이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약간 생각했던 리듬감이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평상시에 이제 영화에서는 되게 쓰기가 힘들었던 어떤 그런 컷 디자인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 좀 무드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산신제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상산 산신제. 보면은 제가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건 가사가 예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뭐 게다가 또 이제 그 산신제에 맞게끔 이제 일종의 판소리 같다고 해야 될까요? 보니까 그 감독님 전작들도 약간 판소리 관련된 영화를 찍었던 걸로 제가 찾아봤는데 혹시 맞나요? 네, 그 아마 팔도구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배우들이 민요 전공자들이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한국 전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전통 미술 민속 같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또 생각해 보면 현대적인 단어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특히 뒤 후반부에 보면 약간 그 아카펠라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일종의 뮤지컬 같은 느낌도 이렇게 좀 드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또 가사나 아니면 음악을 구성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는 그 노래 부른 배우분들이 다 직접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산신령을 뵌 적이 없잖아요. 저희 창작자 산신령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창작을 한 거지 어디서 뭔가 어떤 레퍼런스를 얻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이제 할머니에 대한 각자의 시를 이제 다 지으셔서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의 할머니가 나의 할머니 신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여성 예술가가 나의 할머니 신이다. 이렇게 각각 설정은 다르시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각자의 시를 작곡가랑 같이 음악으로 노래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서 네네네. 네. 근데 음악이 약간 느낌이 민속적인 느낌을 받으신 게 그 작곡가 자체가 그 원래 장구를 전공한 친구여서 근데 이제 현대적인 음악으로 작곡한 거라서 약간 느낌이 섞여 있는 걸 느끼신 것일 거예요. 네. 또 어쨌든 협업의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들이 사는 마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는 그 남조 이거는 배우님한테도 물어볼게요. 남조의 캐릭터가 되게 다른 기존의 영화들과 훨씬 더 많이 이게 흔들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마음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여기에 가고 내 마음은 여기 가고 싶기도 한데 또 난 또 안정을 원해 라는 이 양가적인 거에 계속 부딪히고 흔들리는 듯한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 캐릭터를 감독님한테는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느낌으로 이 캐릭터를 이제 좀 만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고 배우님한테는 어쨌든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이 남조라는 캐릭터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너무 왜냐하면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너무 자기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남조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언덕에 살면서 생각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 정도에 처음에 거기 살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고 좋아서 간 거였거든요. 그때는 어떤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고 돈이 없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이게 조금씩 이제 작업을 계속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고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너무 TMI일 수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예술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보낸 시간 안에서 저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경제, 자본.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너는 예술도 전공을 안 했는데 예술을 한다고 하는 나의 어떤 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 남조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조를 만났던 것 같고, 오늘 다시 보면서 남조가 정말 내 속 깊은 곳에 나아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사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술가 빛 좋은 개살구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So cool. 폼생폼사 멋있어. 목소리도 멋있어. 생긴 것도 멋있어. 하지만 자본이나 경제, 현실 개념 거기서 정말 바보예요, 저는. 그래서 남조가 정말 오늘따라 나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얼굴에서 제가 배우님 얼굴에서 너무 자신을 내뱉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혼신을 향한 자신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다 그렇잖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좀 모를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을 또 하신다는 얘기 또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새들이 사는 마을에서 남조랑 진주의 관계가 혹시 퀴어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조력자의 입장으로 나온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을지, 그 영화 이후에 그렇게 만약에 가서 계속 예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남조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가난한 그 판잣집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술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지. 네. 처음에 질문하셨던 퀴어적인 관계는 사실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사실 퀴어 소재랑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 만들면서 보통 사람들이 퀴어 주인공을 내세울 때 어떤 꼭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성 정체성을 다룬다거나.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이제 영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찍었던 영화가 퀴어 영화였을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굳이 퀴어 주인공이어야 되냐. 이별에 대한 영화였는데, 이별은 대중적인 요소인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랬을 때도 그때 결심을 한 게, 그러면 앞으로는 꼭 이유가 없으면 이성 커플을 내세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사실은 좀 불친절한 영화인 거죠. 이거는 사실 이유가 없이 퀴어 커플이고요. 그래서 더 관객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거를 혼란스러우시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주를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연극 속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어서, 그 언덕이 큰 거대한 무대고 각자의 어떤 역할로서 이제 설정을 했었고, 모든 게 남조의 환상처럼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보는 분들은 다 다른 식으로 보시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좀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교차성 이런 교차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맞아요. 굳이 왜 이유 생각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혹시 그 배우님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어찌 보면 예, 캐릭터에 대한 얘기니까. 남조와 조나단 그리고 남조가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다시 작업을 했을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풍경 다 보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남조가 조금은 그런데 예술이 막 고매하고 우아하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전공자인 저도 예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남조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공간에서 자신의 예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신의 고민만큼 예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주와 풍광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최끝내 들었다면은 그곳에 가서 예술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만난 남조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더 자기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천착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자신의 예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술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생계 사이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특히나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 오히려 그 일을 더 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은 좀 행복해지려고 일하기도 하지만 또 불행해지려고 일하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고 고통받으려고 일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소년 유랑을 보면서 이제 태호가 저기 비인이랑 다르게 이제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시선 이런 게 항상 잠도 태호가 먼저 자고 그걸 비인이가 바라보고 저기 이제 포스터 카드도 보면은 태호가 한 곳을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인이는 시선이 이제 조금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듯 하면서도 뭔가 태호한테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영화 끝이나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태호는 이제 방황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 보이는데 비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걸 또 영화에 의도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선의 방향성은 정말 의도한 그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태호 같은 경우에는 비인이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영화 속에서 비인이가 태호를 응시하는 장면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도 비춰지는 건 사실 태호의 양이 조금 더 많은데 비인이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두 캐릭터 중에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 캐릭터는 오히려 태호보다는 비인이 쪽이라고 처음에 글을 쓸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정했던 거는 비인이는 그 칼리한테 받았던 부적을 중간에 접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부정을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인이는 이제 그런 미신을 믿지 않는, 근데 태호가 그런 미신을 믿음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어떤 안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긍정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설정을 해둬서, 그래서 약간 사실 나레이션에서 이제 비인이의 입으로 쟤네들의 동선 과정에서 이제 태호가 어떤 표정이었고 태호가 지금 이제 이 미신을 믿게 돼서 어떤 생각이고에 대한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사실 태호는 약간 뭐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을 이겨서 넘어갈 만한 어떤 안정감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를 봤는데 내년도 신년 운세가 기가 막히게 좋다 하면 괜히 나 내년에 뭔가 조금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에서 좀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비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태호가 공상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현실을 바라보는 친구여서 오히려 칼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칼리의 그 전체 그 문장 중에서 비인이와 태호가 각각 조금 더 의지했던 문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인이는 잘 먹고 잘 자는 행위가 진짜 우리들한테 지금 필요한 행위. 근데 태호는 그 앞전에 너네가 이렇게 내년 전야제 때 이런 식의 그 미신을 제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선의 방향성, 그 의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쌍둥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꽉 이렇게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저는 보면서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잘 질문하신 것 같고 잘 설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벌써.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개씩 하기 좀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감을 벌써 말하기도 좀 아깝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진짜 궁금한 것들만 한 개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년유랑에서 저는 좀 이야기 설정 같은 것들이 좀 약간 그 앞에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한 것 한 거예요. 전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전야제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어떤 하나의 드라마가 이어지고 오는데 약간의 단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야제를 왜 이렇게까지 좀 가려고 중시한지가 좀 궁금해서 그거 한번 질문. 그리고 그 쌍둥이가 아닙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 처음에 두 인물이 나오는 공간이 각각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중에서도 그 생일이 같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생일이 동일한, 그냥 같은, 그리고 같이 태어난 시간이 비슷한 그렇게 두 친구인데, 근데 보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쌍둥이라고도 해석을 해주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쌍둥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 그 할아버지가 약간의 저주 아닌 예언이 약간 둘이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한 줄 알고 그 할아버지가 뭐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약간 그 태호의 이야기를 이제 비니가 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그 전야제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맞아. 그 제가 이제 이것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신명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명난다라는 게 그 우리가 가끔 뭐 올림픽 경기를 볼 때나 어떤 축제나 콘서트장에서 그냥 이유 없이 어떤 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소름 돋는다, 전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명이라고, 그런 현상을 신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신명이 난다는 거는 그 이제 신들, 그러니까 아직 구천에 머물고 있는 아니면 인간을 돌보는 신들이 모이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학교라는 배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제일 신명나게 노는 그 기간이 축제 기간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령이라는 게 이제 소재로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제 전야제라는 행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학교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의미를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약간 인서트 컷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잔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중의적으로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떤 죽은 영혼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교의 학생들이 비인이랑 태호가 가지 못한 그 전야제 시간대 놀았던 어떤 잔상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중의적으로 좀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드를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새들이 사는 마을에는 왜 굳이 까마귀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어떤 무너진 곳이나 이런 데는 까치도 있고 저도 재개발 그 지역에서 촬영도 했었고 가보면 동물들이 많잖아요. 뭐 들고양이도 많고 까치도 있고 까마귀 물론 까마귀도 많지만 왜 굳이 까마귀로 선택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그 길이 까마귀 길이라서 그런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 실제 근데 그 동네 길이 까마귀 길은 아니고 저희가 까마귀 언덕으로 설정한 거고 원래 다른 동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미술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실제로는 까마귀 길은 아니고요 대사관론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까마귀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새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 새라는 뜻이 어떤 이 마을에 살다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였고 그 새 중에서 어떤 우리가 이 마을을 계속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새들이 까마귀면 어떨까? 네. 이유가 약간 까마귀가 네. 네. 네, 공식적으로는 까마귀가 이제 텃새다. 철새가 아니고 텃새고 가족을 이루고 부모를 이제 챙기는 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오지유 배우님께서 까마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까마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까마귀가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흉조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또 그런 의미는 또 약간 접목하는 게 있어서 저는 또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천장산 산신제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면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왜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왜 감독님은 이런 소재나 혹은 이런 굿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머릿속이 미신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 이유입니다. 정말로요 그냥?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심플하고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향후 활동은 어떨지 그다음에 또 여기 오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신령이 이게 이제 1탄이고 2탄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산신제를 이거 시작할 때 10년은 할 거야. 마을에서 10년은 지켜갈 거야. 그 이후에는 또 뭐 다른 동료들이 하든 아니면 마을에서 하든 10년 할 거야 해서 2탄을 찍었고 계속 이제 이걸 주제로 약간 평생의 주제로 네, 평생의 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이제 탐구를 하려고 해서 2탄으로도 작은 영화제에 오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부산역으로 왔는데 너무 포근하고 날씨도 이 극장도 뭔가 사운드가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항상 볼 때보다. 그래서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감독님께서 산신제 얘기하면서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 무당이라고 하는 그 무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한자어잖아요. 근데 배우라는 그 한자어도 사실 다른 사람을 보여준다, 연기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 그 언저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나라고 하는 몸과 어떤 에너지로 보여주고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배우라고 제가 소개될 때 항상 반가워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얼굴들로 스크린 위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불러주세요. 이제 조금 큰 규모의 영화제에 비해서 이제 가끔 어떤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영화제들이 저는 훨씬 묘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관객분들과의 거리가 엄청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담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오전에 이제 서독제에 있다가 바로 넘어왔는데 그때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막 긴장돼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도 시나리오를 지금 또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확실히 이제 이미지로 또 갖고 노는 거는 한번 해봤으니 이제 극영화로 좀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또 계속 구상을 하고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잘 찍어보고 다시 여기 또 와서 상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비랑 우박이 내리고 있다네요. 우산 들고 오셨나요? 전 우산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그 듣고 나서 보니까 이 구도가 너무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 이렇게 포근하게 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의 일종의 포근함을 느껴서 이게 제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네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봐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신 분들도 먼 길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